자, 페이지 54페이지 일가 에너지입니다. 일가 에너지. 자, 1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1이 뭐냐? 1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을 줬을 때,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나왔을 때를 우리가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일을 했다. 그래서 W, 워크죠. W는 F 곱하기 S다. 힘 곱하기 이동거리다. 이렇게 단축키를 써서 얘기해 줄 수도 있고요. 단위 정리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일은 줄로 사용합니다. 줄의 단위란 어떤 것이냐? 뉴턴에다가 곱하기 S. 뉴턴 세크를 줄여서 줄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럼 뉴턴 세크는 진짜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형태를 갖고 있냐? 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F는 뭐다? ma. 질량이랑 가속도를 곱해줬기 때문에 킬로그램에다가 미터 퍼 세크 제곱되는데 여기에 세크가 곱해져 있는 형태이므로 세크가 약분되게 되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바로 뭐다? 바로 쏘리 아이고 정신 머리 봐라. 쏘리. 자, 이동거리에 다니는 미터죠. 그래서 여기 미터 곱해주시면은 약분되는 것이 아니라 미터를 곱하게 되면은 세크 제곱, 미터 제곱, 즉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 바로 줄이라고 줄여서 쓸 수 있는 단위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일을 얘기할 때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는데 X축이 이동거리, Y축은 힘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밑변의 넓이를 구해보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 했을 때 힘 곱하기 이동거리 되므로 얘가 이 넓이가 1이 된다라는 것도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1이라고 하는 것이 0이 될 때가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경우가 언제였냐면 뭐 쉽죠. 힘이 얼마일 때? 힘이 0일 때. 어떤 운동 했을 때입니까? 등속, 직선 운동, 속도 운동 했을 때. 등속도 운동 했을 때는 속력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하기 때문에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힘이 0이기 때문에 1로 따져줬을 때는 1이 0이 됩니다. 그 다음, 이동거리가 0인 경우 어떤 거였어요? 물건을 들고 서 있는다든지 밀었지만 안 밀렸을 경우 이럴 땐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뭐 할 때? 수직할 때 그때 역시나 일이 0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의 정의를 다시 얘기해보면은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나와야 되죠.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힘을 줬는데 힘의 방향이 아닌 운동 방향이 수직하게 가버린다면 내가 힘을 줬는 쪽으로 이동거리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이 0이 된다고요. 보시면 어떤 운동이 있어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한 운동은 등속 원운동이 대표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등속 원운동. 그때 쌤이 얘기했었던 백성형의 목을 들고 이렇게 밧줄을 묶어서 돌리는 운동이었죠. 자, 이렇게 일이 0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들어가 볼 건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뭐야? 에너지란 무엇이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능력이죠. 그러면 아직 일을 안 했다 이거죠. 그래서 10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20줄의 일을 하게 되면은 80줄의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해준 만큼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경우를 얘기해주면 얘가 A인데
A라고 한 놈이 10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일을 했다면 이런 만큼 에너지가 줄어들 것이고, 내가 A 물체에 일을 해줬다면 내가 해준 일만큼 에너지가 증가해야 돼요. 100줄의 일을 해줬다면 얘는 총 200줄의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에너지와 일은 서로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거, 전환.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 중에 에너지 중에 어떤 에너지를 배워볼 거냐면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합쳐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불러줬었죠? 역학적 에너지. 칠판 손톱 못 끄겠다. What the fuck? 자, 운동 에너지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운동 에너지, 줄여서 우리가 EK라고 사용해 주는데요. EK.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구해줄 수 있냐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다, 이렇게 구해주죠. 그래서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해주는 거 되게 쉽죠? 그엔 우리가 바로 뭐 예제 안 되고 여러분 고3이니까 일가 그리고 운동 에너지의 전환 문제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전환이 될 수 있느냐? 이 공이 이렇게 굴러오고 있어요. 공이 굴러오고 있는데 이게 나무 막대기가, 이게 나무 동학이 있단 말이야. 공이 예를 들어 속력이 2m/s로 날아오고 있고 야의 질량은 2kg이래요. 그러면 이 나무를 밀어가지고 2m를 밀어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이 나무와 땅바닥의 마찰력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뭘로 전환되었다라는 거, 운동 에너지가 여기서 바로 일로 전환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일과 에너지는 전환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운동 에너지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 공이 부딪혀서 섰고 나무도막이 이동했는 거예요. 섰으니까 100% 운동 에너지가 다 일로 전환이 됐겠죠. 자,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2분의 1 곱하기 2kg 곱하기 2m/s의 제곱이니까 4줄이죠. 4줄의 일을 해야 되니까 마찰력 얼마나 와야 된다? 1은 F 곱하기 S, 즉 힘 곱하기 이동거리 돼야 되니까 X 곱하기 2m가 4 나오려면은 X는 2N이 되어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그죠? 다음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포텐셜 에너지. 고3이라서 그냥 넘어갔는데 잠깐 얘기해 볼까요? 야, 속력이 2배가 되면은 운동 에너지 몇 배가 돼요? 속력이 2배 되면은 운동 에너지 몇 배가 돼요? 네 배가 되죠? 그럼 그래프로 따져줬을 때 속력과 운동 에너지는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요, 속력의 제곱에 운동 에너지가 비례한다, 이렇게 가져야죠. 만약에 그냥 속력이 돼버리잖아요. 그냥 V가 오잖아. V 제곱이 아니라. 그럼 EK와 V 그래프를 본다면 이런 식으로 배가 아래로 볼록한 이 그래프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가지고 포텐셜 에너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거 혹시나 싶어갖고 한 번 더 할게요. 이거 전 고3이라고 어디까지 선을 긋고 가져야 될지 몰라가지고. 일을 쓸 때요, 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잖아요. 마찰력에 대한 일, 그러니까 이 나무 막대를 밀어넣는 일 하고요. 나무 막대를 들어 올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얘를 갖다가 질량이 10kg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야를 2m 들어 올렸다면 얘는 얼마의 일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의 일을 했는 거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얼마의 일을 했는 거예요? 그래, 이지랄평 중력 가속도가 아무렇게 표현이 안 돼 있을 때는 중력 가속도가 그냥 9.8인 거예요. G는 9.8입니다. 9.8m/s 제곱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무게에다가 높이를 곱해줘야 되겠죠. 중력에 대한 일 했을 때. 중력에 대한 일이니까 진짜 중력을 구해줘야 돼. 얘 질량을 구해주는 게 아니라 질량에다가 높이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무게, 즉 10kg 곱하기 9.8 해가지고 98이죠. 98 곱하기 98N이죠. 98N 곱하기 2m에서 196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싶어갖고 찍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 P로 얘기해주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와 그리고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두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구하여라 하면은 그 공식이 어떻게 됐냐면은 mgh였죠. mgh 높이에 비례한다라는 거죠. 높은 곳에 있는 물체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많이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표현 졸라 웃기네. 행성이 이런 걸 어쩌나.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 그럼 mgh하고요 1이랑 전환되는 문제 한번 가볼게요. 공이 이렇게 높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나무도막을 밀었대요. 역시나 나무도막을 미는 일입니다. 자, 공이 여기 있는데 높이가 얼마였냐면요 10m였습니다. 오케이? 10m였고 물체의 질량은 필요 없죠. 물체의 질량은 2kg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공이 굴러왔대요. 공이 굴러와가지고 나무도막을 박았대요. 나무도막에 대한 마찰력이 2N이라면 이동거리는 얼마가 나오겠냐라는 문제가 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뭐가 포텐셜 에너지,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1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구해보시면 mgh 돼가지고 질량 곱하기 g가 9.8이라고 그랬죠. g가 9.8 곱하기 10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98에다가 2 곱하면은 9, 20, 196줄이죠. 196줄의 에너지가, 총 196줄의 에너지가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인데, 공이 떨어져갖고 나무도막을 밀었으니까 2N으로 얼마를 밀었냐?
줄은 2뉴턴 곱하기 x 되잖아요. 그럼 x는 당연히 얼마다? 몇 미터다? 98m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로 전환되었다라는 거죠. 포텐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1로 전환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가 뭐냐면요, 이런 거죠. 이렇게 벽이 있을 때요, 용수철을 묶어놨는데 용수철을 갖다가 내가 끌어당긴 거야. 그래서 이만큼의 용수철이 늘어났어요. 길이가 이만큼 늘어났어요. 그럼 늘어난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늘어난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구해줄 수 있다? 자의가 조금 여러분이 보기 어렵죠? 내가 자이 스토리 문제풀이 해준다고 그랬어요? 아, 맞다. 그 수업시간에 쌤 해줄게요. 그 두 문제 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두 문제, 그죠? 두 문제였다, 두 문제. 38번이랑 40번이었나? 그거 수업시간에 해줄게요, 쌤. 수업시간에 후닥 풀고 그거 갈게요. 자이스토리 문제 조금 어렵죠. 근데 여러분 고3이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좀 풀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스크림 같은 소리 하고 저 새끼는 항상 나한테 뭐 뜯어먹으려고 하는데 기대기를 그냥 아주 그냥 자,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구해준다? 2분의 kx 제곱이다. 그럼 여기서 k는 무엇이냐? x는 늘어난 길이라고 했을 때 k는 탄성계수다. 탄성계수 혹은 우리가 다른 말로 용수철의 경우 용수철 상수다 이렇게 불러주기도 합니다. 용수철 상수 혹은 탄성계수라 불러주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용수철 혹은 탄성체가 1m 늘어날 때 필요한 힘입니다. 용수철 혹은 탄성체가 1m 늘어날 때 필요한 힘. 그래서 단위가 어떻게 돼요? 뉴턴 퍼 미터죠. 1m 늘어날 때 얼마 힘이 필요하냐? 탄성계수가.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뭐를 곱해준다? 이동 거리, 늘어나는 길이의 제곱을 곱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어나면 많이 늘어날수록 돌아가려는 에너지가 점점 더 세진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도 있죠. 탄성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탄성 계수에는 이 포텐셜 에너지에는 탄성 한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탄성체는 내가 뭐 고무줄을 잡아갖고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되돌아갈 수 있는 한계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으면 고무줄이 끊겨버리죠. 용수철도 너무 많이 늘어나면은 원래의 모습으로 안 돌아가죠. 즉 탄성체들은 탄성 한계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운동 에너지와 미치 에너지, 즉 포텐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전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59페이지 펴주세요. 자,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입니다. 보존의 법칙.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에 포텐셜 에너지 더 있는 것이 역학적 에너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에 대해서 알 수 있냐면 만약 운동 에너지가 0이 된다면 포텐셜 에너지가 고로 뭐다? 역학적 에너지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만약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된다면 운동 에너지가 고로 역학적 에너지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언제 0이 되냐고요? 운동 에너지가 0이 될 때는 속력이 V가 0일 때겠죠. 속력이 0일 때. 질량이 0일 때는 없을 거니까.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0일 때는 언제겠습니까? 높이 H가 0일 때나 아니면은 늘어나는 길이 X가 0일 때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로 문제로 나오는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보다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야 문제를 이제 관련해서 좀 잘 나오는 편인데, 이렇게 공을 위로 던지는 운동을 했어요. 공을 위로 던졌습니다. 공을 위로 던졌어요. 내가 던질 때 속력이 10m/s였대요. 10m/s였대요. 공의 질량은 2kg입니다. 그럼 제일 높은 지점에서의 가장 높은 지점에서의 높이는 h는 얼마일까?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주느냐? 어떻게 풀어주느냐? 지금 여기에서 공이 날아갈 때 속도가 최대였죠. 위로 올라갈수록 중력 때문에 힘이 점점 약해 속력이 점점 줄어들어요. 속력이 점점 줄어들고 제일 높은 지점에서는 속력이 정지했겠죠. 속력이 정지했다라는 것은 고로 여기서 뭐다? 속력이 정지했다라는 것은 운동 에너지가 EK가 0이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고로 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EP, 포텐셜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출발할 때는 지면에서부터 출발을 했는 거예요. 지면에서부터, 기준점에서부터 출발했다고. 그러면 높이가 없잖아요. 높이가 없잖아. H가 0이라고요. H가 0이면 여기서 고로 EP,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된다. 왜? 높이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고로 뭐다? 역학적 에너지는 EK, 운동 에너지가 된다. 그러면, 지면에서 출발할 때의 역학적 에너지가 EK고, 가장 높은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EP니까, 이 EP랑 EK는 똑같다라는 공식이 성립할 수 있겠죠. 그죠? EK와 EP라고 하는 N은 똑같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운동 에너지와 제일 높은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똑같다라고 볼 수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어떤 말이냐면 여기에서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2kg 곱하기 10m/s의 제곱은 고로 가장 높았을 때의 위치 에너지 MGH, 중력 포텐셜 에너지, 질량 곱하기 G가 문제 풀기 귀찮으니까 여기서 G를 10m/s라고 할게요. 10m/s 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10 곱하기 H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H 풀 수 있잖아요. H 풀 수 있잖아요. 자, 약분되고 10의 제곱이죠. 10의 제곱인데 얘 약분시키고요. 10은 고로 2H고 H는 5m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요런 식으로 우리가 풀 수 있다고요. 될까요? 자, 우리가 제일 기준으로 알아줘야 될 게 뭐냐면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전환된다고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만큼 포텐셜 에너지, 즉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다고요. 오케이?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면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올라간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환 문제가 나오는 유형이 몇 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몇 개만 좀 풀어 놓으시면 그 전환 문제에서 틀릴 일은 없거든요. 에너지와 그리고 에너지와 운동의 그 일의 전환, 일과 그 에너지의 전환,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즉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그 운동 에너지의 전환, 이 두 가지 잘 알아 놓으세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디 피시냐면 76페이지 펴주세요. 76페이지. 케플러의 법칙과 만류 인력의 법칙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쌤 생각은 뉴턴 만류 인력의 법칙으로 케플러의 법칙 유도해내는 것까지 보면 끝날 것 같아요. 자, 이거 사실 쌤한테 2번 정도 다 들었는 내용이라 갖고 이제는 뭐 이야기가 그냥 술술 기억날 거예요. 원래 또 그렇거든요. 수업 시간에 수업은 잘 기억 안 나도 이야기는 잘 기억나잖아요. 했던 이야기들은. 자, 케플러의 법칙입니다. 케플러의 법칙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본다면은 케플러의 법칙이 나오기 이전에 중세시대 때 귀신 이야기 같은 소리 하지. 중세시대 때 이 신이 거의 대장이었죠. 신이 거의 대장이고 신이 대장이었죠. 왕권보다 이 교황이 더 힘이 셌으니까. 왕보다 교황이 힘이 더 셌으니까 그때는 신이라는 핑계로 모든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뒷받침으로 나왔던 그 과학적인 이야기 중에 한 개가 지동설이었죠. 천동설이 뭐냐면은 지구가 중심에 있고 모든 천체들이 지구를 공전한다라는 거였어요. 모든 천체를 지구의 중심에 두고 모든 천체들이 공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전부터 당연히 이런 줄 알고 있었어요. 우린 지구에 살고 있고 지구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을 총정리해서 책으로 편찬해낸 사람이 고대 때 프틀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이걸 정리했었죠. 그래서 지원동설을 주장했고 이게 당연히 중세를 넘어오면서 교황이 힘이 셌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맞다고 그랬어요. 신이 있는 하나님이 있는 지구가 중심에 있고 모든 전체가 돌아야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동설이 등장했습니다. 지동설을 처음에 주장했던 사람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었죠.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동설을 주장했으나 대놓고 주장하지 못하고 좀 짜져가지고 몰래 숨어서 제자들한테만 얘기를 해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코페르니쿠스가 죽고 이게 책으로 편찬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페르니쿠스는 자기가 주장했었던 이 지동설이 책으로 만들어지는 걸 결국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돌아가셨죠. 근데 이 지동설에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이 천동설이 아예 아니고 지동설이 맞지만 지동설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아니잖아. 천동설이 맞다 이렇게 계속 주장할 수가 있었어요. 그 아닌 것을 밝혀낸 법칙이 바로 케플러의 법칙이라 할 수 있죠. 이 중세 말기 정도로 넘어오게 되면은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티코 브라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왕의 신임을 되게 많이 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실 이 사람은 이 중립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천동설이랑 지동설을 섞어서 만들어내거든요. 섞어서 이제 어떤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천문학자였죠. 천문학자여서 그래서 왕이 얘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얘가 왕한테 선물 한 개 선물을 받는데 그 섬에서 이렇게 천체를 관측해가지고 30년 동안 맨눈으로 대단한 측면의 사람이죠. 맨눈으로 관측해갖고 모든 자료를 모아놨어요. 다들 모아놨는데
그거를 갖다가 지가 이제 천문학자니까 거기서 어떤 법칙이라든지 현상들을 일컬어내기엔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수학자 2명을 데리고 이제 일을 해요. 근데 수학자 얘네들이 자료를 들고 도망가 버린 거지. 그래갖고 얘가 사람을 못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야 왜 다 나갔노? 야 왜 다 나갔어? 야들 데이터 다 됐나? 허허. 일단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30년) 동안 맨눈으로 관측해갖고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이 밑에 제자들 2명이 그걸 갖고 투셨다. 그래서 그 다음 제자로 들어왔는 사람이 케플러라는 사람인데, 케플러가 들어와가지고 또 이 자료를 들고 도망갈까봐, 오케이, 자료를 들고 도망갈까봐 그냥 조금씩 줬는 거야. 그래서 케플러라는 사람이 답답해 죽겠는 거지.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답답해서 죽는 거지. 좀 알 것 같은데 하면 자료가 부족하고, 할 것 같은데 자료가 부족하고, 극하고 있는 와중에 티코 브라이가 그 귀족들 잔치에 초대돼가지고 그거 놀러 갔다가 오줌 참다가 요풍증으로 죽었다 그랬죠? 요풍증으로 죽었다 그랬죠? 그래서 티코 브라이가 죽고 나서 그 자료를 케플러가 받게 됩니다. 근데 그거 곱게 받는 건 아니라 그랬죠. 자! 하면서 이렇게 줬는 게 아니라, 이 귀족들 집안에 걔네 옥이나 어떠한 그런 자존심 때문에 우리 자료 이거 우리 가족 건데 왜 니한테 줘야 돼? 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케플러가 이게 저거 고소하죠. 그래서 3번의 고소 끝에 이렇게 얻어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7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케플러의 법칙을 만들어내죠. 요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케플러의 법칙 3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타원 궤도의 법칙이죠. 타원 궤도의 법칙. 타원 궤도가 뭐예요? 말 그대로 여기 지동설이 틀렸던 이유가 나와요. 지동설은 무조건 원으로 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모든 행성들을 원으로 공전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타원이었던 거야.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관측했을 때 그 틀렸던 부분들이 여기에서 오류가 났던 거지. 얘는 원으로 가는데 갑자기 속도가 빨라져. 갑자기 속도가 느려져. 원으로 도는데 왜 그래? 이런 운동들을 우리가 몰랐던 거죠. 이 타원궤도의 법칙이란 바로 그거예요. 그거 뭐냐, 원이 아니고 타원이었다. 그럼 우리 타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봅시다. 타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있다?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데, 타원은 중점이 2개다라고 그랬습니다. 중점이 2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C를 끝과 끝을, 양쪽 끝을 C를 연결하고 이렇게, C를 이렇게 있어요. 그 C를 갖다가 여기 펜 끝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탁 당긴 거야. 그러면 이렇게 팽팽하게 팍 당겨지겠지. 그러면 그 당긴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타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점이 2개다 이런 말이에요. 중점이 2개다. 중점이 2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거 반틈 이렇게 4등분 시키면, 자 이렇게 봤을 때 짧은 반지름이 있죠. 짧은 반지름이 있고 긴 반지름이 있습니다. 긴 반지름, 짧은 반지름, 긴 반지름이 있고 짧은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우리가 옛날에는 이거 한자어로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짧은 반지름은 단반경, 긴 반지름은 장반경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2개의 교점 중에 한 개를 태양이라고 했을 때, 태양으로부터 제일 가까운 지점을 갖다가 근일점, 가까이 근자 써서 근일점, 태양으로부터 제일 먼 지점을 갖다가 원일점 이렇게 있어요. 원일점, 근일점과 원일점 이렇게 있었다. 근일점과 원일점, 그죠?
이 법칙은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타원궤도로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발견 자체가 대단한 거죠. 발견 자체가 대단한 거죠. 원으로 봤을 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데, 아, 타원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당연하게 원이라고 생각했던 걸 아니라고 밝혀내는 거니까 그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오늘 아마도 케플러의 법칙까지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다른 말로 각 운동량의 법칙이라고도 불러주죠.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은 무엇이냐? 타원궤도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상식적으로 가까이에서는 중력이 세게 작용할 거고, 이게 태양이라고 하면, 가까이에서는 중력이 세게 작용하고, 멀리서는 중력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가까이 있을 땐 얘가 대딱 빨리 움직이고, 멀리서는 천천히 움직여요. 끌어당기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큰 힘이 작용하니까, 이동 거리가 많은 거예요, 여기서는. 3개월 동안 이만큼 같아요. 3개월 동안 이만큼 같아요. 똑같은 시간 동안 먼 거리에 있을 때는 3개월 동안 요만큼 밖에 못 간 거야. 이동 거리는 당연히 얘가 더 길지. 얘가 더 길지. 하지만 같은 시간 동안 이동했는 면적을 따져보자면 그 면적은 서로 같다. 이 S1이라고 하고 S2라고 했을 때 같은 시간 동안 이동했다면 S1과 S2 면적은 서로 같아야 한다. 같더라. 그게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죠.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자, 그럼 가운동량의 법칙은 무엇이냐? 이거는 속도와 질량의 개념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가운동량이라 그러면 뭐예요? 가운동량. 가운동량이라고 하기 전에 운동량.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개념입니다. 가운동량이라 그러면 각이라는 말이 앞에 붙잖아요. 그럼 이 말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좀 단순하게 중점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다. 중점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다. 그 말 자체는 뭐냐? 반지름을 곱하거나 혹은 반지름으로 나눠줘라. 계산을 할 때 이런 의미입니다. 각 어쩌고 저쩌고 들어가면. 그럼 각 운동량이니까 여기서 반지름을 곱해주라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럼 각 운동량 구해주는 공식은 R 곱하기 M 곱하기 V가 됩니다. 반지름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가 된다 그래요. 속도. 자, 그럼 여기 태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근일점, 여기는 원일점이다. 당연히 근일점에선 속력이 대다 빠르겠죠. 그죠? 속력이 대다 빨라요. V1이라는 속력, 빠른 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속력이 V2예요. 대다 느린 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의 질량은 M이에요. M. 그럼 질량은 여기서는 변하지 않고 일정할 거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MV1, 얘 MV2가 됩니다. 그 반지름을 갖다가 우리가 R이라고 놓았을 때, 그럼 여기서 가운동량 구해라 그러면은 반지름 여기 중점으로부터 반지름이 R1 그리고 여기까지의 반지름을 R2라고 해봅시다. R2. 그러면은 R1 곱하기 M 곱하기 V1이 되죠. 얘는 뭐다? R2 곱하기 M 곱하기 V2와 같다. 그럼 여기서 M이 약분이 된다면 구로 R2 V2는 R1 V1이다. 자, 가봅시다. R2 V2는 R1 V1이다 라는 공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 말 뜻이 뭐냐? R2가 커졌죠. R1보다는 R2가 더 크죠. R1보다 R2가 더 큰데 이 R1이 늘어난 만큼 V1에서 V2로 넘어갈 때 V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길이가 줄어들면 그만큼 속력이 증가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이게 똑같다. 그러니까 가운동량으로 봤을 때 어느 지점에서는 다 똑같이 운동량을 가진다. 가운동량이 전부 다 똑같다라고. 이것은 김연아 그 얘기해줬던 거 기억납니까? 김연아가 맨 엔딩 동작이 어때요? 김연아 어제 경기 봤습니까? 완전 러시아 미친놈들이 그거 점수를 완전 개짜게 주더만. 푸틴이 어쨌든 맨 끝에 이렇게 엔딩 동작이 이렇게 돌잖아요. 돌다가 이렇게 크게 돌다가 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졸라 빨리 졸라 빨리 돌다가 마지막에 엔딩에 빵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 손을 모으면 모을수록 속력이 빨라져요. 어? 반지름이 줄면 줄수록 R1에서 R2가 될수록 속력이 느려지고 R2에서 R1이 될수록 즉 반지름이 줄어들수록 속력이 빨라지잖아요. 얘도 똑같은 거야. 팔을 안쪽으로 접게 되면 반지름이 작아지기 때문에 속력이 빨라지는 거예요. 가운동량이었습니다. 우리 연학킴도 가운동량이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삼법칙 한번 들어볼게요. 삼법칙, 케플러 삼법칙, 조화의 법칙입니다. 조화의 법칙. 결론값만 얘기할게요. t제곱은 비례한다. 뭐에 비례하냐? a 세제곱에 비례한다. 주기의 제곱은 반지름의 세제곱,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주기, 장반경, 그 긴 반지름이죠. 에 비례한다. 근데 문제를 쌤이 한 개 내볼 테니까 같이 풀어봅시다. 자,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예제를 바로 풀어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AU래요. 1AU인데 이 주기는 1년이죠. 주기가 1년이죠. 우리 당연히 1년이 한 바퀴 도는데 1년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뭐 됐고. 그 다음에 그러면 목성이 있는데 목성이 있는데 목성은 태양으로부터 9AU 떨어져 있대요. 그때 주기가 얼마냐?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를 써가지고 한번 풀어봅시다. 주기의 제곱은 잠깐. 우리 과학자들 비례한다 이런 거 좀 안 좋아하죠. 정확하게 이 꼴은 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비례를 는으로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는으로 바꿔주려면 뭐 집어넣어야 돼? 비례상수 K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례상수 K는 여기서 케플러 상수라고 불러줍니다. 케플러 상수. 자, 그럼 여기에 공식을 집어넣어서 가봅시다. 주기의 제곱. 주기가 1년이라고 그랬으니까 1년의 제곱은 케플러 상수 곱하기 장반경의 제곱이다. 거리가 장반경이 되겠죠. 자, 그러면 K 곱하기 장반경의 세제곱이다. 장반경이 1이라고 그랬으니까 1AU라고 그랬으니까 고로 K는 뭐다?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K는 1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T제곱은 고로 뭐다? A 세제곱이다 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주기는 모르니까 일단 내비두고 그럼 9의 세제곱은 T제곱이다 되겠고요. 그러면 얘를 한번 고쳐가지고 가보겠습니다. 3의 제곱이고 여기에 총 3제곱이죠. 그죠? 그러면 요거 교환법칙 성립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T제곱은 고로 3의 세제곱분의 제곱이다. 그럼 이 3세제곱이 T제곱 T라는
t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제곱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로 27이 주기가 된다는 거예요. 27년 걸린다는 거예요. 주기가. 한 바퀴 도는데 주기가 27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케플러의 법칙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씻고 주무세요. 아, 쌤 너무 잠 온다. 수고했다.